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 첫 코너는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라이브 플러스로 문을 엽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달 29일 이 해당 의혹이 보도된 지 13일 만에 이루어진 첫 조사였습니다. 자, 3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조만간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귀국할 때부터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저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 헌금 건네신 거 인정하시나요? 텔레그램 재가입을 하신 거예요? 신고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미국에 있는 동안 강선우 의원하고도 접촉하셨나요? 경찰에 자술서 진술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원병원 돌려받았다는 증거 혹시 제출하셨을까요?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어떤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경 서울시 의원. 귀국에 앞서서 변호인을 통해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자술서를 보내기 전에는 돈을 보낸 적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귀국 직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술서에는 돈을 준 건 맞다, 그리고 돌려받았다라고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어디서 좀 많이 봤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서도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돌려준 것까지 확인했다라는 내용과 일치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강선우 의원과 미국에 있는 동안 말 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있는데요. 일단 귀국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자술서를 제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김경시 의원이 낸 자술서에 내용이 바뀐 이유,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자, 일단 강선우 의원 전 보좌진은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내용물이 돈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네. 돈을 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김경 서울시 의원, 미국에서 10여일을 머물다가 돌아오기 직전에 갑자기 자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선 또 돈 줬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녹취에는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았다. 물론 자신이 받은 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받았다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돈을 김경시 의원한테 받았다라는 정확한 어떤 녹취의 증거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안 받았다라고 계속 고집할 수 없는 것. 네. 그래서 받았다고는 하되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또 계속 혐의를 회피하려면 지금 강선우 의원의 얘기처럼 빨리 돌려받았다라고 해야 양쪽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은 영득 의사, 내가 이걸 갖고 있으려는 의사는 없었다. 돌려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도주의 우려가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으로 가버린 거 아무 이유 없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거인멸이나 도주하려는 어떤 의도 전혀 없다. 내가 자술서도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느냐 해서 구속수사나 체포영장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이미 사실로 드러나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대처를 해 나가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일단 돈을 준 건 맞다고 시인했고요. 네. 돌려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공천 헌금 의혹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 돌려줬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돈을 받고 영득 의사, 그러니까 그 돈을 본인이 수령할 의사가 있었으면 처벌을 명쾌 어렵고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만약에 이게 외형상 뭐 사과박스여가지고 돈이 들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돈이 있다. 그럼 바로 그 인지한 순간 돌려주고 아니면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면 네. 돌려주고자 시도를 하거나 본인의 어떤 이 보좌진 등에게 알렸다면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만 네. 그 시기가 길고 돌려주려고 하는 게 이게 나중에 뒤탈이 날까 봐 돌려준다. 이러면 이건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상한 게요. 보좌진들은 봉투를 받았는데 그게 돈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1억 원을 받았다. 근데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읍소를 했잖아요. 근데 봉투를 열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돈인 걸 열어봤죠. 인지한 거잖아요. 인지했다고 봐야 되죠. 뭐가 이 안 맞는 사실관계에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관계에 퍼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진술로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의 이 대화 녹취를 보면 돈을 강선우 의원이 받은 걸 전제로 오갑니다. 네.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이종건 평론가님 아하.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인정해서 신병 확보의 가능성을 좀 낮추는 전략을 김경시 의원이 이제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고 10여일 이상을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전 보좌진,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모두 각자 본인이 살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어제 김경시 의원이 귀국하기 전에 경찰은요.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시 의원,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경찰의 늑장 수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끝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서로 달랐던 김병기, 강선우, 김경의 말이 지금은 보좌관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제 경찰이 강선우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의 기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민주당의 요구에 맞춰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이죠. 처음 공천헌금 의혹이 보도됐고 13일 동안 도대체 경찰은 뭐 하다가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했냐는 겁니다. 출국했을 당시에도 출국 금지도 걸어놓지 않았고 출국하는 것도 몰랐던 것도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찰이요. 김경시 의원을 향해서 통신영장도 발부를 했습니다. 대해서.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게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메신저를 여러 번 재가입,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했다. 그리고 시의원실 컴퓨터 2대도 초기화했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들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예, 증거인멸을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찰은 왜 이렇게 시간을 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경찰은요. 증거인멸을 다 안 했으면 어떡하지라는 것을 실제로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하. 13일 동안 상식적으로 13일 동안 이제 기회를 주고 잠시만요. 소환도-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안 했으면 어떨까지 걱정을 했다.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죠.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일단은 봐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제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하신 개인 의견을 겁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의혹이 이제 크게 일면서 전국적으로 보도화되고 핵심 관련자가 되면요, 경찰에서 아주 초기에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수사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오해 이런 거, 그러니까 편향 수사라든가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경찰이 노력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고요. 해외에 나가서 텔레그램을 2번이나 재가입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말기, 그러니까 핸드폰 기종을 아예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텔레그램을 삭제한 것을 그것도 불안하니까 여러 번 삭제를 시도한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카톡도 삭제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인스타그램도 계정을 또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과거 흔적들을 차례차례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경찰이 손 놓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고작 3시간 반 정도밖에 보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런 것들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이 아닌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3시간 반 조사, 그리고 경찰에서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여행의 피로도가 너무 극도로 달해서 아마 다음번에 다시 재소환 조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과 네. 관련해서 이 사건의 중요도나 언론의 관심사,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는데 고소가 된 다음에 입건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제가 볼 때 출국 정치를 시키지 않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되는 네. 과정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경찰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안일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판단들을 하게 한 빌미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저는 미국에 출국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 건 네. 그 기간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본인의 위법사항을 인정하되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아니, 경찰이 이 정도로 엄중하고 전 국민적인, 어쩌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특히 여당 자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지금 난관에 봉착했잖아요. 이 정도의 규모 있는 사건에 안일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안일한 건가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검을 주장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이 경찰의 안일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특검을 한다면 누구로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인데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 저는 지금 일단 뭐 그것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맡겨서 그 수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밝히게 되면 좀 더 명증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만 네. 그 정도의 특검 사안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전 여지가 있는 건데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특수한 형태의 TF를 뿌려서 진행을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좀 여야가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그리고 보좌관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상당 부분의 증거가 확보됐으리라 믿고 경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경찰이 이 수사 의지 내지는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겠죠. 이런 가운데 김경시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 단독 보도에 의해서 지금 알려진 내용인데요. 지난 2023년 김경시 의원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경기도 양평 땅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문제는요. 국토부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중점안을 변경한 지 2달 지난 뒤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물론 누구라도 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공직에 있으면서 투기의 의도가 상당히 의심되는, 그리고 이거는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부분,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매입 시점이 변경을 공표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토부에서 일단 변경을 했는데 변경안이 이제 넘어간 거고, 이게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모든 사람이 알기 전으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가? 그러니까 공직자가 업무 처리를 위한 어떤 내부 정보라든지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의혹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또 한 가지가 그 땅이 거의 음지고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농사나 거주지로서는 전혀 이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땅에 톨게이트나 나들목이 설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차익이 어마어마하겠죠. 하나 궁금한 게요. 네네. 김경 의원은 시의원입니다. 네네. 서울시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양평에 있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개발 정보를 어떻게 만약에 얻었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그렇죠. 어떻게 얻었을까? 만약에 서울시 의원 정도면은 저런 경기도나 서울시 이외의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김경 의원의 그 부동산 투기를 보면 65억 자산가이고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네. 그렇다면 늘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에 열려 있고 그래서 정보와 관련돼서도 혹시 수도권 일대에 투자 또는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니냐. 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경 서울시 의원 이 논란의 핵심에 있죠. 이와 관련된 의혹 말고도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양평 땅을 도대체 어떻게 획득했는지도 또 하나의 의혹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또 여기에다가 각종 개인 비리, 가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에 열리는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어떤 선택을 해라, 선당 후사를 해라 이런 말을 했던 지도부가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자진 탈당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신속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당 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 최근까지 박지원 의원은요. 김병기 의원을 향해서 3선 의원까지 했고 원내대표까지 지냈으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선당 후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오늘도 자진 탈당을 아예 대놓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 제명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결론 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진 탈당을 권하건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이상 끌고 가서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심판원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인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신임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아예 안 나가면 당대표의 비상징계권까지 내놓을 수 있다. 비상징계권, 그러니까 당대표 직권으로 그냥 제명시켜버리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근거 규정을 갖고 있고요. 네. 당규 32조를 보면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 심사나 소명의 과정을 생략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름을 사실상 지도부에 주는 겁니다. 최고위 의결만으로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갖고 있고 선당 후사라고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아마 이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자진 탈당은 없다. 내가 이제 민주당을 벗어나서 정치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식 언급을 한 상황에서 자진 탈당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황 속에서 그럼 당에 부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이런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지금까지는 당에서 나를 제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윤리심판원에 출석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젠 지도부도 지켜주지 않고 있는 김병기 의원. 오늘 거취 표명을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입니다. 정치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규정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두 아들이 군 복무,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한 당시에 직주 근접 복무, 쉽게 얘기해서 집 근처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군대 보내보신 부모님들이 들을 때는 공분할 만한 내용입니다. 아들 군대 떠나보냈는데 집 근처에서 근무한다. 이마만큼 이상적인 군부대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해훈 후보자 측은 불법, 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동안 그 복무하는 자리가 없었답니다. 이 아들들이 가기 전에는 없었던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 아들들이 근무가 끝난 다음에는 그 자리가 다시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없던 자리가 생기고 있던 자리가 제대하고 나선 또 없어지고. 네. 누구만을 위한 자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청년들이 이제 가장 분노하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라든가 채용 비리 그리고 병역 비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뽑힙니다. 특히 지금 이 이해훈 후보자의 두 아들이 병역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정황이 상당히 잡혔습니다. 차남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7.5km 떨어진 곳에서 일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 오직 한 명만, 그러니까 차남 혼자서 한 명만 근무를 했다 그러고요. 또 삼남이죠. 막내 아들은요. 집에서 더 가까운 곳입니다. 2.5km 떨어져 있는 방배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방배경찰서의 사회복무요원도 그전에는 없다가 이해훈 후보자의 아들이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신설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둘 다 왜 이해훈 후보자 아들 둘이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면 없던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냐라는 의혹이 일기 때문에 혹시 이해훈 후보자가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권력이라든가 또는 주변 인물의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사사롭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병력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5km 거리면요. 슬래권, 그러니까 슬리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모든 부모들이 그걸 원하죠. 슬래권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많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로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7.5km는 물론이거니와 75km만 가까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자녀 군대 보낼 때 마음 아니겠습니까? 재산 문제야말로 뭐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본인의 권리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군복무 문제는 국민 정서상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20, 30대 같은 경우 특히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한 민감성들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좀 공교롭죠. 누가 봐도 자식들 두 명이 저렇게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건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고소고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2014년, 2019년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갑자기 그때 신설이 됐을까? 아마 저는 신설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신설된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군 병무청 같은데 저는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좀 분명히 나오는 건데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이런 배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국민적인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전혀 그런 힘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그러기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 자체는 네.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네. 하는 국민 정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설명을 능가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저 정도의 해명으로 네. 국민들이 아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자, 응답의 16%만이 적합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47%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갑질 의혹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재산 문제, 거기다가 아들들 입시 병역 논란까지. 자,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같이 국민 정서를 아주 민감하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요. 지금 재산을 어떻게 불렸느냐, 즉 이 로또 아파트 당첨과 관련해서요. 당첨 자체를 취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시가 차익을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정상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의 실제 분가하고 결혼하고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까지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시켜가지고 위장 전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양가족 숫자를 늘려서 청약 점수를 더 높인 겁니다. 위장 전입, 위장 미혼 이런 것들이 결합된 전형적인 부정 청약의 수법을 이해운 후보자가 동원한 거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은 이제 당첨 취소를 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집주인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처벌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자,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로또 아파트 반포에 이 분양가만 36억 원, 뭐 이 정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시세가 적게는 80억, 많게는 뭐 100억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당첨이 된 거냐 다들 궁금해하셨고 지난주에 이 의혹에 대한 약간의 이 설명이 좀 나왔죠. 이것도 뭐 확인된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장남, 결혼한 아들을 미혼이라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가점을 받은 거죠. 이게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복장 터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또 아파트 결국에는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부정청약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 취소는 당연한 거고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게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좀 의견은 분분하더라고요. 네. 이제 가장 이혼을 했다 이러면 이제 서류 작업이 완료가 되니까 이 부분은 불법성이 비교적 이제 명징하게 드러나는데 위장 미혼이란 말은 이 시청자분들도 사실상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이 연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해운 후보자의 이 주장의 해명 내용에 보면 이게 아들이 성인이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 자체를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고 그럼 부양가족을 올리는데 아들이 실제 같이 살았냐. 그 당시에 세종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고 주말마다 서울에 올 때는 이 전셋집으로 들어가진 않고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지 신혼집과 관련해서 정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고 있어서 이 말이 구체적으로 이 어떤 증빙이 된다면 형사처벌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우세하다는 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신혼집이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 뭐 저간의 사정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엄마 집에 와 있었다. 그러면은 엄마 집에 와서 살면 그게 부양가족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실제로 같이 거주한다는 요건을 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양가족으로 올리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해명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입증하기 쉽습니다. 뭐냐면은 카드 사용액을 보면은요, 카드가 신혼집 근처에서 많이 쓰였다든가, 신혼집 근처에 병원에 갔다든가, 신혼집 근처에 이제 마트에 갔다든가 이런 것들로 보통 입증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거주지가 어딘가를 파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아들 부부가 어디서 주로 카드 썼는지 네.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금방 입증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실제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실형 1년이 나온 선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관으로 지명된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계속된 논란.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그러면 어떨지 살펴봤더니 상승세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률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가 56.8%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네요. 자, 지금 보면 당 내에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팡팡 터지고 있고 또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걸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 어떤 진영의 어떤 대통령도 정상회담, 특히나 이제 그 G2,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나 중국과의 정상회담, 또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느냐, 어떠한 태도를 임했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물론 보수 일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라고 비판을 받긴 하나 한중 관계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네. 한 수년간 그것을 어쨌든 극복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이에요. 오늘 주식 뭐 시작부터 불장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5,000장을 이제 그 꿈꾸는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양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일시적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경제적으로 대통령이 잘 이끌고 있어서 그게 먼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건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민주당은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논란에 휩싸였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공천헌금 의혹으로 지금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줄줄이 악재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어떨까요? 정당 지지율은요, 47.8%로 전주보다 2.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민주당, 당내에 악재가 잇따르는데도 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뭘 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국 정치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 자체가 상당히 고정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뭘 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들이 있는데 이 변동폭들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게 중도층의 표심이었습니다. 근데 중도층의 표심과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현 대표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사과에 대해서 중도층이 성에 앉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문제도 있고 또 이해운 어떤 지금 지명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비교 평가와 관련해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정상 외교의 성과, 그다음에 경제, 특히 주식에 대한 높은 상승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정당 지지율의 상승, 하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인 의혹들을 얼마만큼 솔직하고 담백하게 정당이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 지지율을 가지고 민주당이 좋아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이런 지지율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또 하락할 수도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나가서 지지율을 좀 견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었나요?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자, 국민의힘은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녹록치 않은 현안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일방통행식의 입법 폭주와 부당한 야당 탄압에는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김경 의원의 공천 뇌물 사건, 이재명 정부의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뽑힌 거거든요.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기가 넉 달밖에 없는데 전임 원내대표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이 지명한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막중합니다. 일단 지명 철회는 아직 민주당의 이제 주된 기류는 아니고 신임 한병도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당 안팎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삼선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역임했기 때문에 24시간 당정 한 라인을 가동해서 뭔가 소통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어떤 당내 처리와 관련해서도 12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목소리를 내므로써 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 또한 높습니다. 네. 또 원내대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상대 야당과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이끌어내고 대화를 물꼬를 터야 되는 그런 자리죠. 한병도 원내대표. 자, 앞으로 남은 넉 달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경제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신고합니다. 상원호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에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요즘 화제 중심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솟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지금 14만 전자를 돌파하고 개인 투자자들, 국민주라고 부리는 이 삼성전자를 속된 말로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2 규모도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4만 전자를 찍었던 지난 7일 그리고 다음 날 8일 이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의 빚을 내 투자한 금액이 1조 9,770억 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5일과 9일 사이 기준으로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2조 9,1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같은 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주 가운데 SK 하이닉스. 근데 SK 하이닉스는 요즘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순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유지가 되는군요. 네.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전제할 거는 두 기업 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고 이익 상승 전망치도 너무 좋고 좋은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아하. 라는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현재는 SK하이닉스 1등이에요. 네. 근데 그걸 쫓아오는 2등 삼성전자의 속도가 붙은 상황. 아하.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차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에 HBM을 앞세워서 주가 상승폭이 거의 3.5배, 4배 가까이 달했습니다. 작년 초 17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70만 원 훌쩍 넘었죠. 네. 삼성전자도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네. 하지만 작년 연간 상승률로 비교해 보면 하이닉스에 비하면 여전히 좀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떨 것 같냐라는 걸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삼성전자 쪽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 대표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령별로 이 갖고 있는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면서요. 삼성전자는 40대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는 네. 20, 30대.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젊은 세대와 연세가 있는 분들로 딱 갈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성향이 네. 다르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세대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네.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같은 반도체 대장주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좀 더 변동성을 즐기고 장기보다는 조금 더 단기 투자에 조금 더 호응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라이징 스타인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할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걸 선호하고 중장기 투자 성향을 보인다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 원조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선호한다. 그렇게 통계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빚까지 내서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사 모으고 있는 개미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죠. 아까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해군 내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오전단이라는 곳에 배치가 됐다. 그래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고요. 네. 저 5기뢰 상륙전단이 상당히 이제 상징성이 있는 그 해군 내에서 전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해군에서는 기뢰전, 상륙전을 모두 전담하는 유일한 전담이라는 점에 상징성이 큰 부대이고요. 특히 이제 이곳은 미 해군 등과의 연합 상륙 작전이나 특수작전 이런 훈련들이 좀 빈번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선의 최전선 부대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지호 소위가 이 제5 기뢰 상륙 전단에 이제 배치가 돼서 통역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지호 소위가 되게 바쁠 겁니다. 통역 역할이 굉장히 업무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두쫀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드셔보셨습니까? 먹는 겁니다. 요즘 줄을 서서도 사기가 힘들고 사도 먹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서로 너도 나도 먼저 먹으려고 해서요. 언제 살 수 있어요? 저희가 시간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사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줄이 너무 길다고 하고 다들 막 성공하지도 못하고. 유명한 집은 가서 좀 줄을 서볼까 했는데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좀 만들어주고 주변에 나눠주고 하니까 반응도 좋고 해서. 이게요. 두쫀쿠, 그러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과자입니다. 과자, 달달한. 너무 달아서 어떤 사람은 막 어지러지하다고 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폭발적인 인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도 비쌉니다. 하나에 요만한 이렇게 손가락 몇 개 합친 것만한 저 찹쌀떡 하나 크기가 10,000원이에요. 아무리 싸게 사도 7, 8천 원 한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6명이 케이크처럼 잘라 먹을 수 있는 대형은 60만 원이래요. 근데 지금 반값 할인해서 30만 원이라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린다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단 저 두쫀쿠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셰프가 네. 고안해낸 이제 상품이에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유행했었던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단점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초콜릿이랑 같이 빨리 녹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지연시키고 맛있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마시멜로우를 거기에 감싸가지고 저 아하.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이게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 정작 두바이에는 없다면서요. 짜장면 중국에 없는 것처럼. 네, 그렇죠. 두반장으로 만든 짜장면이 중국에는 없듯이 두바이 재료로 만들었는데 두바이에는 없다면서요. 네. 아까 우리 한국인 셰프가 고안해낸 그 레시피로 이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를 끌게 된 비결이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인데 입소문의 또 핵심은 정말 유명한 탑스타 연예인들이 이 가루를 입에 막 묻혀가면서 네. 먹은 사진을 막 올리고 네. 이러니까 너도 나도 또 여기를 따라서 먹게 된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에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밈 열풍, 이제 네. 플렉스 열풍 같은 거거든요. 인플루언서, 유명인들이 저거를 이제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사서 먹어봐야지. 이제 이런 열풍들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유명해진 네.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이제 비싸졌잖아요. 네. 저게 이제 지속 가능한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돼요. 저런 식으로 한때 유명해졌다가 금세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탕후루 같은 거. 그렇죠. 탕후루. 지금 탕후루 가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저게 소비 트렌드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음. 금방 타올랐다가 또 금세 사라지. 두 쫑크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저도 구할 수가 없어서 먹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딸은 한 입 먹어봤다는데 그래요? 뭐 맛은 있답니다만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어떤 분은 이런 설명도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비싼 듯 하지만 여행 가긴 부담되고 비싼 레스토랑 가기도 부담되고 간식으로 좀 비싸지만 이런 거 사 먹으면서 좀 대리만족 그리고 좀 이런 욕구를 해소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는 싶은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사건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How did you make someone that is murderous likable? 사실 이 영화에 굉장히 코믹한 부분이 많지만 저는 그냥 그 주인공 만수가 처한 상황과 또 그리고 그가 가져가야 하는 감정들에만 온전히 집중하려고 했어요. 관객들은 거기에 반응할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It's so surreal because I feel like that was kind of the plan. You know, in a way, but not, but like we never thought it would actually happen. So to break the fourth wall like this, so iconically, has been a dream come true for everyone. So it's been amazing. 전 세계에 우리 K 콘텐츠의 위상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 글러브 어워즈가요. 지금 이 시간 현재 미국 현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명실상부 전 세계를 뒤흔든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 이 두 작품 모두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K-팝 데몬 헌터스는요. 예상했던 대로 골든글로브에 골든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골든글로브에서 골든이 울려 퍼졌다. 지금 이관왕이라고요. 그리고 이 가수 겸 이재의 눈물의 수상도 지금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주제가 상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상까지 이관왕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 생겼는데요. 또 K-팝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수상하기를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재 씨는 주제가상 트로피를 차지하고 감격의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재 씨가 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2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뜨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K-팝 아이돌이라는 꿈 하나로 10년간 열심히 노력한 소녀였다. 내 목소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노래를 쓰게 됐고 또 가수의 꿈을 이뤘고 이렇게 주제가상, 작곡가로서의 최고의 영예를 받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인데요. 본인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되길 바란다,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로 전달을 했고요. 네. 이렇게 골든이 이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발생했던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노래였고 또 영화였기 때문에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재 씨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영화계의 원로
신영규 씨의 외손녀로도 알려지고 그렇죠. 있고요. 많은 아이돌 가수의 이 스타 작곡가로서 많은 작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1세대 우리 탑스타 영화 배우죠. 신영균 씨의 외손녀 이재 씨. 자, 정말 전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골든글러브 어워즈 가장 기대를 모은 부분이 있었죠.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가 이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병헌 씨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를 모았는데 같이 경쟁을 벌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티모시 살라메. 자, 그런데 아깝게도 수상은 불발됐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남우주연상 후보로 오른 것만큼도 감격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이 티모시 샬라메는 전 세계적으로 팬들도 많고 이번에 영화 마티 슈프럼의 주인공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이병헌 씨 또한 저 세 사람과 나란히 후보에 오를 정도로 스타적인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안타깝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가 뭐 수상에는 실패했다. 근데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이 사실상 아카데미 어워즈를 예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K-팝 골든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 뭐 이런 작품들 특히 어쩔 수 없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골든글로브에는 노미네이트 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잖아요. 실제로 아카데미 시상식이 오는 3월에 열립니다. 후보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가 많은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만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주요 부분에 후보가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 골든글로브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다가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연이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좋은 결과에 있지 않을까. 수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주목받은 그만큼 또 많은 상을 받기 바라는 팬들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이 C가 된다 그랬는데 제 말이 C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죠. 흑백 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이죠. 안성재 셰프입니다. 안성재 셰프가 SNS상에요. 사기주의 당부글을 올렸는데요. 관심이 뜨겁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 글입니다. 자, 티켓처럼 밑에 보이죠? 초대장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그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그러니까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이런 티켓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성재 셰프의 식당 하면 뭐 석 달치, 어떻게 심하게 말할 때는 뭐 상반기가 다 예약이 다 꽉 찼다라고 하는데 이런 티켓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짜 티켓이라고요? 네, 이 티켓은 모두 가짜고요. 원래 이 식당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40만 원대 식사비가 나오는데 120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실제 교묘하게 조잡하게 저렇게 이제 위조를 했다라는 것인데 마지막에 보면 안 셰프의 이름과 서명도 담겨 있어서 혹시라도 예약이 어려우니까 좀 웃돈 주고 저런 식사를 하고자 이것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범이라든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피해를 발생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 올려서 이것은 사기입니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안성재 셰프가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워낙에 예약이 몰리다 보니까요. 작년 3월에는 이 실제로 KT의 화재 문제 때문에 이거 착신을 전환한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가로채는 사기범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화를 가로채서 예약을 해주겠습니다. 예약금을 받는데 그 돈은 이 식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네. 이 예약을 할 때 실제 그 식당이 맞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예약 방법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기 레스토랑 식사권까지 위조하는 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칭, 사기,
이 방법이 너무 진화하고 있죠. 군부대를 사칭하고 소방서를 사칭하고 연예기획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실까지 사칭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젠 하다가 이 프랜차이즈 점주를 사칭해서 돈을 또 갈취한 사람들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를 속이려다가 불발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 좋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페를 매각하겠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업 권리금을 이렇게 지금 매수자들이 많은데 양도하겠다라고 해서 예약금 쪽, 이렇게 계약금 쪽을 사기 범행을 하려다가 공인중개사가 좀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차일피일 변명만 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도 주고 매출 현황과 관련한 매출 자료도 주고 만약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목 좋은 곳에 프랜차이즈 이 카페가 나왔으니까 빨리 계약금을 넣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기꾼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무실에 대해서 다른 공인중개사한테도 이렇게 사기꾼이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영업자원을 매도하겠다, 권리금 양도 계약을 하겠다라는 전화가 왔을 때 의심하고 확인하고 대면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 해당 이 프랜차이즈점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공인중개사까지 속이려고 했다니 도대체 어떤 방법까지 진화를 하게 될지 두렵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차 여러 대가 크게 손상된 모습의 영상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닥에 뭔가 많이 떨어져 있죠. 우유를 실은 트럭이 파손되면서 도로에 저렇게 와장창 모두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도로가 전면 통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이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요 추돌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지금 이게 다 원인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생긴 빙판 때문이라고요. 일단 블랙아이스도 원인일 수 있고 졸음운전도 원인일 수 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요. 일단 화물차끼리 충돌을 하는 바람에 피해도 조금 더 컸습니다. 4명 사상이라는 피해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2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뒤에서 오던 이 차 2대 화물차들이 연달아 추돌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피해가 컸다라고 하는데요. 새벽 시간이었고 추운 날씨였고 또 빙판길로 얼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자, 이곳은 지난 주말에도 사고가 있었던 서산 영덕 고속도로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6시에서 7시 10분 사이에 이 서산 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요. 무려 20여 대가 추돌하는 이 연쇄 추돌 사고가 이어졌었죠. 아우, 차가 몇 대야 이게. 와, 길이 이렇게 갑자기 미끄러지냐. 나 천천히 갔는데. 내려보니까는 이제 뭐 빙판이었어요. 사람 막 기어다녔죠. 막 가슴 뿌리면서 작업하는 중에도 몇 명이 막 자빠지는 걸 봤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안 먹더라고. 쫙 차가 계속 밀리더라고. 자,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요. 지난 주말 발생한 이 서산 영덕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교통공사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죠? 네, 특정한 상황, 그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를 예비 살포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고 구간과 관련해서 이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사, 조사, 이 규명을 지시한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고 구간과 관련해서는 그 전 구간까지는 제설제를 뿌렸는데 그 구간은 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당시 노면이 마른 상태로 확인돼서 그 전 구간까지만 살포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CCTV, 차량 블랙박스, 그 당시의 노면 상태 종합적으로 사고의 원인과 가실 책임을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도로공사 물론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처 놓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과실은 없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고 면밀히 대처를 좀 해주셔야 우리 또 고속도로 이용자들 또 이용할 때 또 돈 내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구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블랙 아이스 도대체 그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방법이 뾰족한 거는 없잖아요. 네, 근데 매년 사고가 반복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주의 운전하시길 바라는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검은색 아스팔트이지 그 위가 눈으로 그 아이스로 덮여 있다는 걸 모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감속 운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끄러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당황해서 핸들을 마구마구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비교적 더 안전하다라는 소식이고요. 특히 아주 추운 날씨만 이렇게 블랙 아이스가 발생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상대적으로 이제 따뜻한 날씨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블랙 아이스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먼저 날이 기온이 좀 춥다 싶을 때는 안전운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타이어 점검 꼭 하시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일 축하를 하던 기쁜 자리에서 갑자기 풍선이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알록달록한 풍선을 들고 있는데 한 남성이 무언가를 건네는데요. 이 풍선이 빵 터집니다. 그러니까 생일 축하 케이크에 불을 붙여놨었고 또 불꽃을 건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헬륨이나 수소 이런 게 들어있을 풍선이었기 때문에 폭발이 더 저렇게 쉽게 발생한 거죠? 네, 폭발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수소가 연소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폭죽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화가 돼서 이 풍선에 있던 내부의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섞이면서 이 수소가 즉시 빠르게 연소하는 과정에서 폭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소 풍선 같은 경우는 작은 불씨에도 저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연소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저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헬륨이나 수소가 들어있는 풍선, 이 불길에 닿으면 그냥 폭발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블랙 아이스 얘기하면서 추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정말 추우셨죠.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큰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한파특보 모두 물러났고요. 한낮이면 영상권에 들면서 추위 풀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2도, 강릉 5도, 광주 7도, 대구는 6도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은 겁니다. 하지만 강한 추위는 내일 낮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낮 기온이 영하 2도에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 다시 영하 9도로 오늘만큼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중부지방 대부분에도 눈이 내리겠는데요. 밤이면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중부지방에 많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 많게는 8cm, 경기 북동부에 2에서 7cm, 충북에 최대 5cm 내리겠고요. 서울에 1cm 미만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다 보니까 길이 얼어붙는 곳이 많습니다. 이동에 각별히 조심해야겠고요. 또한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